잘 들립니까? 네. 예, 시작하겠습니다. 예, 법률사무소 새날의 권동희 노무사입니다. 산재 탈출 이야기라는 형식으로 산재 판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와 노동자의 직업병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그 산재에 대한 판례 이면에 담긴 여러 가지 내용과 법제도 한계, 그리고 노동자의 애환과 이 사건을 제가 진행을 하면서 겪었던 고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 1탄은 이제 자살입니다, 자살. 제가 최근에 이제 자살에 관한 책을 2권 읽었었는데, 한 권은 이제 여러분도 다 아시는 뭐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이제 그 예일대 교수가 쓴 데스라는 책입니다. 또 한 권의 책은 이제 그 우리나라 그 연대 그 명예 교수님으로 계신 그 임철규 교수님이라고 분이 죽음이라는 책을 썼는데, 현대 이제 통계들을 많이 인용하고 계시던데,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다. 그리고 청소년 10대, 20대의 사망률 1위는 자살이다. 특히 이제 30분마다 한 명이 자살한다는 것은 상당히 놀라운 그 통계가 아닐 수 없습니다. 2011년도 통계를 보니까 40대 사망률 1위가 뇌심혈관계 질환, 2위가 자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많은 노동자들이 자살하겠습니까? 40대에. 그래서 이 자살이 산재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데, 일정한 요건과 형식을 맞추면은 자살도 산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난관이 있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큰 것은 이제 윤리적인 난관이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난관. 자살에 대해서 굉장히 터부시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터부시하기 때문에 그 사후 처리에 있어가지고 산재를 굉장히 꺼려합니다. 그리고 법률적인 이제 난관이 있는데, 이 난관은 이제 제가 소개시켜드릴 이 판례를 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법률사무소 새날 권동희 노무사의 산재 탈출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오드캐스트 소속 용희 아나운서입니다. 이 사건의 당사자는 철도의 기관사였습니다. 기관사였고, 여러분들이 기관사의 그 내면의 모습을 보시면은 굉장히 고달픈 삶인데, 이분들은 출퇴근이 거의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침 6시에 출근했다가 저녁 6시에 또 출근해야 되고, 이러한 그 근무 형태를 교본제라고 하는데, 교본제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듭니다. 힘이 들고, 그리고 운행 중 사상사고에 대한 그 경험이 모두 있을 정도로 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당사자는 이제 한 번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자기 동료를 쳤습니다. 이제 기관사의 그 선로를 보수하시는 분을 부득이하게 이제 자기가 이미 인지를 했지만은 브레이크를 밟자마자 이제 500m를 나가기 때문에 철도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사람을 치게 돼서 그분이 사망하게 됐죠. 그러니까 자기 과실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자기의 이제 차량을 보면서 이제 자살하는 사람을 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운행을 쭉 하다가 자기의 눈을 마주치면서 이 사람이 걸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람을 치게 돼서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된 거죠.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기관사들이 이런 사고를 내면은 그날의 일종의 의식이 있습니다. 이제 돌아와서 이제 사고 경위서에 대해 쓰고, 그 다음에 소주를 큰 그릇에 부어서 손을 닦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미친 듯이 마시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좀 바뀌었지만은 예전의 기관사들은 실제로 사람을 치면은 한 2005년도 정도까지는 실제로 그 주검을 자기가 직접 수습을 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직접 또 운행을 또 해야 됩니다. 끝까지. 그러니까 사람을 부득이하게 치고 나서 운행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도 미치지 않을 수 없죠. 또 하나는 또 기관사들이 항상 그 지점을 항상 운행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두 번째 사람을 치고 난 이후부터 이제 조금씩 이제 이상 증세가 생겼던 거죠. 이상한 사람이 따라온다. 막 그렇게 헛소리를 하기도 하고, 잠을 못 자고, 불안해하고, 항상 답답해하고, 술만 먹으면 폭음을 하게 되고, 사람들하고 다투고, 평상시에는 굉장히 온순한 사람이었는데 술만 먹으면은 굉장히 이상한 사람, 이렇게 됐던 거죠. 그래서 집안에서 이제 장남이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 많았었고, 병원에 가보자 했는데 병원에 못 가게 된 거죠. 왜냐면 기관사들은
정신병원에 대한 그 전력이 남으면은 운행을 못하도록 금지해놨기 때문이죠.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이제 정신과에 가서 치료를 받으려고 외래 수속을 했어요. 수속을 했는데 엄마 나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올게 하면서 화장실에서 목을 맸어요. 그리고 현재까지 식물인간으로 계세요. 이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소송을 했습니다. 이 사람의 자살 시도, 자살로 인한 지금의 식물인간 상태가 산재다. 그러니까 자살이 쉽게 얘기하면 산재다 해가지고 이제 소송을 했죠. 산재 불승인 된 것을 저희가 이제 저희 사무실 받아서. 근데 1, 2심 다 졌습니다. 1, 2심 다 진 이유가 뭐냐면은 제일 중요하게 법원에서 본 거는 뭐냐면은 일단은 정신과적 전력이 없다. 그리고 뚜렷한 우울증에 대해서 진단을 받은 바가 없다라는 점입니다. 예전에 공단에서는 자살이 산재로 인정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정신과에 대한 치료 전력이 있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또 거의 이제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이분은 정신과 진료를 받기 이전에 이제 화장실에서 목을 매서 이제 돌아가신 거죠.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는데 대법원에서 2년 정도 다 되도록 이제 판단을 지금 안 내리고 있습니다. 정신과적 치료 전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자살은 산재가 될 수 있고 될 수 없다는 게 갈립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노무사를 하면서 자살 사건을 했던 것이 이제 증권회사의 그 모 과장님이었는데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회사 지하실에서 목을 매서 돌아가셨어요. 이분은 다행히 돌아가시기 얼마 이전에 너무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잠을 못 자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하니까 병원에 잠시 가셨어요. 한 2번 정도. 그래서 당신은 우울증, 으증이다 정도에 대한 진단을 받으셨어요, 이분은.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가 됐었는데 또 다른 하나는 이제 그 법률적 한계를 보면은 근로복지공단도 그렇고 법원도 그러는데 자살을 굉장한 뭐라고 할까 자살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히 판단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모든 산재 인정 기준은 개인 노동자 기준인데 자살은 사회 평균이다라고 하는 판결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대법원 2007두 2029 판결이라고 하는데 그 판결문을 잠깐 제가 읽어드리면은 이와 같습니다. 이제 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고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우울증이 발생하였고 그 우울증이 자살의 동기 내지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곧 자살과 업무 사이에 상당히 인과관계가 있다고 함부로 추산해서는 안 된다. 그 자살이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로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산재가 아니다. 이런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사회 평균인 정도 봐서도 자살할 정도가 아니면은 그거는 개인적인 그러니까 고의에 의한 자기 신체 훼손이기 때문에 우리 산재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고의로 인한 사고이기 때문에 산재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판례 기준상에도 좀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그 산재 인정 기준이 개인 노동자 기준인데 자살은 저렇게 사회 평균인 일반인 기준으로 보는 거냐라는 거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반드시 그렇진 않습니다. 최근에 그 몇 가지 대법원 판결을 보면은 그 안동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공무원이 그 감사 그 기간에 이제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 자살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는 사회 평균인으로 보는 게 아니고 당연히 모든 산재 인정 기준에 맞게 개인 근로자 본인 기준을 봐야 된다 이런 판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파트 관리 부장 업무를 그 수행하는 노동자가 그 자살한 사건에 있어서도 업무와 재해와 상당 인과관계는 당연히 노동자 기준이다. 그것이 우리 대법원 항의 태도다라는 대법원 2011두 3944 판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살이 반드시 사회 평균인 기준에서 봐야 된다는 건 아니죠. 아무튼 그 자살을 지금 근로복지공단도 그렇고 법원에서도 굉장히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는데 그러면 정신과에 한 번도 가지 않은 사람은 산재가 안 되는 것이냐? 최소한 이제 공단에서는 안 된다고 볼 수 있죠. 공단에서는. 근데 법원에서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보통 이제 우울증 있는 사람들이 자살 시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죽은 사람에 대해서 진단서를 발급이 가능한 거냐? 진단서 발급 못해요, 의료법상. 의사가 구속되죠, 그거는. 죽은 사람한테 이제 정신과적 치료 전력을 요구하는 것이 너무 강한 조건 아니냐. 그래서 이제 2008년도에 이제 법이 개정되면서 지금은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를 보면은 업무상 사유로 인해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또는 이제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업무상 재해로 산재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재해로 인해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세 번째가 이제 그 새롭게 추가된 건데, 그 밖에 이제 업무상 사유로 인해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래서 지금은 반드시 정신과적 치료 전력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은 공단이 실무상 지금 또 이제 네가 정신병원에 간 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근데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아프면 병원에 가지만은 마음이 아프다고 해서 정신과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또 이것들을 이제 엄격하게 이제 그 규정하고 이제 산재 인정 요건으로 이제 삼는다는 것이 굉장히 노동자한테 불합리하고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1년에 우리나라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최소한 한 15,000명은 안 되겠어요, 지금? 30분마다 한 명이니까, 통계상. 그러면은, 노동자의 사망률 2, 3위가 자살인데, 실제로 자살로 한 해에 산재로 인정받는 사람은 20명 내지 30명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이제 인정 요건이 까다로운 거고, 두 번째는 이 자살이 산재가 된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이제 모른다는 것도 이제 큰 문제점이 되는 거죠. 제가 서두에서 데스라는 책을 소개했는데 뭐 죽음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서 결론으로 두 분이 얘기하는 것은 죽음은 모르는 것이다. 그리고 알 수도 없는 것이고 대신에 이 살아있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행복하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죽지 말고 아프지 말고 다치지 말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